주제로 먼저 강의를 하시고 40분 정도 강의하시고 20분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을 그래서 이제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뒤풀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게 드시면서 편하게 이따가 2시간을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로 주로 오늘은 주민자치활동과 초청 세미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있을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걸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안성호 원장님의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박수로.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시면 2017년도는 옆에 2017년도, 2018년도 대통령 탄핵이 된 그어간이기 때문에 정부 신뢰도가 100점 만점이 24. 근데 OECD 평균이 42점. 스위스는 1위입니다. 정부 신뢰도가 80점. 놀라운. 우리나라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 뛰어올라서 35%까지 올라갔는데 OECD 평균은 40%. 아직도 OECD 평균에서 9%가 그리고 스위스는 역시 1등으로 82%. 작년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가 다 같이 똑같은 그 품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민주주의를 재는 속도들이 있는데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속도 하나가 실효민주주의 지수 EBI라는 이걸로 2012년도에 재보니까 스위스가 94.40, 한국이 53점 정도 되고 중국이 3.3점, 북한은 1점. 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스위스처럼 고도 품질을 유지하는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또 갈 길이 멀다. 품질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3.5. 그러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중국을 그런 정도로 빠뜨렸는데 사실은 우한의 의사가 리 원량이라는 교수가 그 위험성을 일찍이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안부에서 법을 주고 개보장, 공산당에서 개보장 법은 이건 사실 파문에 준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그분이 죽으면서 쓴 유언서를 보셨죠? 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지성인들 중에 일부가 이건 결국에 국지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을 정부가 언론을 탄압함으로 해서 이들이 비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수준을 말합니다. 이게 권력을 하나로 모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단일 중심주의 시스템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우리는 조금 중국보다는 조금 많이 낫죠. 근데 우리도 지금 사실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그래도 우리는 참 비교적 중국보다는 행복한 국민입니다.
우한의 비행 전세기를 띄워서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고 있죠. 또 세 번째 지금 비행기를 띄우고 있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 되는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53점 정도가 요겁니다.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만들려면 스위스처럼 그렇게 그 정도 점수가 올라가야 된다. 한국 정치, 중앙집권적인 대의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정치의 질병을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정글 정치. 동물의 정치입니다. 정글이니까 동물들이 하는 인간의 정치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좀 과장을 한 거지만, 여러분 정치는 그런 거야라고 그렇게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스위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치도 많이 타락했어요. 근데 물론 정치가 뭐 굉장히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정치와 같은 이런 정치는 극복해낼 수 있고, 그런 나라들이, 훌륭한 나라들이 북유럽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정당이 정글 정치, 그 다음에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우리가 우리가 대표를 뽑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에는 뒤도 모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는 언제 싸우느냐? 밖으로 놓고 싸우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책 대결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없다고 얘기할 필요 없겠습니다. 이거를 극복해내야 50점대에서 90점대로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도색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서 토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 정치는 그런 거야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정치하는 나라들이 많고, 그것보다 훨씬 못한 정치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을 쫓는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델완당, 여기가 이제 정책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이쪽은 좌, 이쪽은 우인데, 이게 무슨 당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로 갈려 있습니다. 어떤 당을 지지하는 투표로 갈려서 이 국민이 주인이 돼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정당들이 이끌어가는 정치, 정글 정치에 휩쓸리는 그런 고경권 민중으로 전락해버리고 나가다 우리 한국의 정치 수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더 극과 극을 가립니다. 정당들 대표들 뽑을 때 보면 특히 야당들은 내가 당선이 되면, 대표로 당선이 되면 발차게 싸우고, 마이크 소리가 작다. 정치를 싸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당선시켜주지가 않습니다. 싸움꾼을 되게 시켜줍니다. 점점 더 적대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가 빚어지고, 이것이 국민 통합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공간을 띄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한테 이유를 묻는다면 헌법에 있다. 헌법이 대제적 헌법 질서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87년 헌법은 사실 두 개 정당이
민정당과 민주당이 당시에 4명씩 대표를 뽑아서 4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2달 동안 작업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키고 지방자치제 부활시키고 이런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에 갇혀 있고 특히 두 정당의 이익이 과다하게 개재된 이런 헌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국민이 특히 잘못됐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길을 거의 차단시켜 놓는 이런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 87년은 배제적 헌법 질서에서 첫째는 국민을 배제한 대의민주주의를 만든다. 둘째는 지방을 배제한 과잉중앙 집권. 중앙도 튼튼해야 되지만 지방도 튼튼해야 돼요. 지금은 지방을 지나치게 왜소하고 통제하는 그런 헌법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승자 독식 다수제인데 사실은 승자가 독식 다수제를 하다 보니까 특히 야당들의 경우는 국정 실패를 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미국 정치도 비슷하고 우리 이 대통령제나 또 이런 많은 이렇게 싸우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온 나라들은 이런 형국을 뜹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권 공직 쟁탈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겉포장은 많이 하지만 결국에 대의민주주의에 뭐 하는 거냐? 공직을 누가 차지할 거냐? 대통령 누가 되고 국회의원 누가 많이 되고 기타 공직을 누가 많이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정치다. 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러냐? 저는 막스 베버가 그 얘기를 한 거는 현실을 잘 묘사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될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는 동물 사육 정치,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것도 다 유명한 벤자민 바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어를 쓰는 동물 사육 정치. 동물은 정치라는 거예요. 그 시민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구경꾼과 구경꾼. 정치는 싸움과 거짓.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정치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기피하고 혐오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친구,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정치 얘기하다 보면 제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다 안 하면 못합니다. 이제 지금 와서 뭐 젊은 때처럼 막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제 나이를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나이를 좀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답답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지 못하게 돼요. 심지어는 한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단절. 정치에서 대화를 빼면 뭐가 남느냐. 그때는 폭력이 나요. 언어 폭력이 됐든 실제 완력이 됐든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는 대화로 풀어야 돼요. 말로 풀어야지 이게 진짜 정치예요. 그 말로 푸는 정치, 그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치가 실종화되고 사법화, 주디셔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것도 용어로 씁니다. 주디셔라이제이션 오브 폴리틱스.
정치의 사고파. 우리나라는 싸우다가 다 맺기 전에 법으로 해결하고. 여러분, 법으로 해결하자고 굉장히 법치라고 좋을 것 같죠? 부부간에 싸우다가 법대로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여러분, 사법이라고 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정부가 생긴 절차, 인류 역사도 보면은 이 사법제도부터 생겼다 하는 이런 법이 있을 정도로 사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법대로 풀자 하면은요, 관계는 무너집니다. 사법 재판소까지 가가지고 형제들끼리 재판 싸움을 했다? 근데 그건 콩가루가 됩니다. 그거 가기 전에 해결된 것이죠. 우리가 정치도 사법으로 법대로 하자? 이게 개판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죠. 그걸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죽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살릴 거냐? 직접민주로 살려야 돼요. 말이 통하는, 말로 대화하는 이런 정치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칸트가 철학자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 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훌륭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고자 철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훌륭한 시민을 만들고 훌륭한 인격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